36살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 이제 그가 제1야당을 이끕니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에 30대 청년이 오른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선대위 운영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이 대표가 선대위직을 사퇴한 지 16일 만에 극적 봉합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규정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테고요. 어차피 모호함이 하루 이틀 정도 가겠지만은 저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을 비판을 한 건데 상당히 강력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상대방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고 언급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여기에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럽.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누가 청년을 대표하는가 라는 소제목의 글을 같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청년 세대와 가장 가까운 주제로는 교육, 대학, 학벌, 서열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세대의 사회적 환경은 이전 세대, 즉 부모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 내에서 서열화, 계층화,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죠. 청년 세대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오류나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 계층의 상황이 세대 전체를 대변하며 압축하는 잘못된 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회탐구 강사 이지연이 2021년 서울대 나와도 백수 많다는 등 스카이 나와도 회사서 코딩만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서울대를 나와도 취직이 힘들다는 말은 청년 세대의 다양한 환경에 각기 처해 있는 계급계층에 따른 양극화는 깊이와 안정과 희망의 분배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에 따라 청년 세대 갈등의 정의와 정책 기조, 경제, 노동, 사회 정책 등이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재편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큰 범주들이 현실에서 같은 하나의 집단이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력을 둔다면 대학 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가 4분의 1을 차지하니 직업과 계급이 큰 범주들에서 답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의 격차는 너무나 쉽게 간과되고 있죠. 특히 4년제 졸업자가 과반이고 직업적으로도 전문 사무직 종사자가 절반을 넘으며 저학력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 정치적 요구가 4년제 대졸 화이트 칼라 상층부의 공정성의 개념에 맞추어져 전문대, 고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상층부 화이트 칼라들은 온전히 그들만이 공정과 사회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입사할 때 그들을 선발한 이들은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50대들입니다. 입사에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꼰대들이 이상적 회사원에 가까운 청년들이 입사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들은 꼰대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이며 업무와 공정의 개념을
최소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꼰대들이 영향을 막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안 하나 결제받으러 간다 한들 꼰대들이 생각과 어긋나면 바로 다시 작성해서 사인 받아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득권에 순응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의 꼰대들에게 저항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항이라고 해서 책상을 뒤집어 엎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 접근으로 과거의 꼰대들이 하던 업무 처리 과정이라도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가치관과 기득권 간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태생적 환경은 모든 세대가 다르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청년 세대 내에서의 갈등은 크게 다르죠. 저자는 세대 갈등이라는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획일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각각 다른 개별 사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담론의 큰 하나의 주제 안에 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이나 저항은 사회 내에서 분열과 혐오만을 만들어낼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순응과 저항 사이에 적당한 접점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담론인 세대 갈등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자는 학력에 의한 청년 세대의 갈등도 있지만 경제적 분배 관계에서도 갈등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국의 정규직 사원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진정한 청년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죠. 청년 세대 내 경제적 격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 격차가 주 원인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017년 214만원과 127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이것은 청년 세대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세대 내의 심각한 격차라는 것이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이런 임금의 격차는 경제적 계층의 상승을 불가능하게 되는 촉진제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층 상승 기회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임금 격차의 누적은 개인들이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초기 격차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더 큰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3세 청년 A가 월 400만 원을 벌고 동갑인 B는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죠. 청년 A는 400만 원에서 미래소득을 월 600만 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영어 학원비 60만 원과 학원 가는 날 벌지 못하는 기회비용 40만 원을 합해 1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청년 B는 1인 최저 생계비 수준인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기에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 B에게는 매주 하루 그날 생계비와 함께 기술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일지 모릅니다. 청년의 노동 생애의 초기 단계의 구조적 불평등은
가족 배경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죠. 소위 금수저, 흑수저론의 등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연계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부와 지의 세습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결론은 안정계층의 부모 자식과 불안정계층의 부모 자식이 있으며 그 문제는 청년 세대에 와서 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키워졌다는 것이죠. 2023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계급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두 원인은 교육과 자산입니다. 성취 원리와 능력주의를 위반하지 않으며 계급 재생산의 방법은 노동시장 진입 전 교육 부분과 노동시장 외부의 자산 부문이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2000년대 들어 고교 진학 여부는 계층 간 차이는 소멸되었는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불평등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나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사회적 계층의 영향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상층의 자녀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 부모의 부모 자식, 가난한 부모의 가난한 자식이라는 인식은 세대 간 불평등을 과장하는 담론들을 이 계층 간 불평등의 거대한 사실을 축소시켜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지난 10년간 청년 세대 내의 심각한 불평등 현실 자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청년, 20대, 2030 세대, MZ 세대에 대하여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특정 계급의 인식을 정설로 대중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편을 가장한 청년 세대로는 언제나 어떤 특수한 의미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에게는 여러모로 좋은 여론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력이고 유권 집단의 헤게모니가 되어 정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분야에 유포되는 것입니다. 부자 부모 아래 부자 자식, 가난한 부모 아래 가난한 자식, 청년 세대 내 갈등도 결국 부자 자식과 가난한 자식의 갈등이며 이는 마치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으로 같은 세대라도 부유층과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누어지는 청년 세대 안에서 부유층은 기존 꼰대 세대라는 기성 세대와 같게 인식되며 중산층은 부유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층, 빈곤층은 이들에게 혐오와 멸시 대상으로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으므로 기성 세대의 권위에 순응하는 부유층, 중산층 세대,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자체가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빈곤층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제도와 복지는 특권층과 중상층 중에서도 부유층에 더 가까운 최상위 중산층의 기준에 맞추어져 만들어지며 시행되니까요. 이 같은 현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시대의 담론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언론과 정치에 의하여 왜곡된 부분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미래의 세대이며 지금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에서의 무수한 투쟁과 실패를 통하여 제대로 된 정의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노력과 기득권 세력들의 반성에 의한 새로운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격차의 해소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